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 혹은 잠시 숨 고르며 다음 걸음을 내딛고 계실 우리 40대 이상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좀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행복인데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 이분의 깊은 통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 팟빵 매블쇼에 교수님이 출연하셨던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뭐랄까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실질적인 지혜, 반짝이는 조언들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행복을 향한 이 흥미로운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로 이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행복 전문가라고 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건 아니라는 그 솔직한 말씀. 김경일 교수님 말씀처럼 의사 선생님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듯이 심리학자라고 늘 평온할 수만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행복이라는 걸 그냥 막연한 어떤 감정 상태,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 일종의 기술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니.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행복의 기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고 거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반복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뇌에다가 긍정적인 신호를 의도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뜻하는 거죠.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거 경험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느꼈던 작은 기쁨 혹은 안정감 같은 기억들, 그 실마리를 현재 행동을 통해 슬쩍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때 좋았지 하면서 현재 기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준비를 한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교수님 개인적인 경험담도 정말 구체적이면서 재밌었잖아요. 그 직장 상사분, 그러니까 총장님이나 학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원 사는 친구분이랑 꼭 사우나 가셔서 알탕을 드신다고. 그러면 좀 풀린다는 거죠. 네네. 또 그 대학원생들이 속썩이면 집에 평소보다 좀 일찍 들어가서 아내분께 냉국수나 특정 음식을 부탁해서 드신다고 하고요.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방법들을 잔기술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걸 스스로 알고 기록해두는 것, 일종의 자기 행복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쌓이면 결국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야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난중일기를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누구랑 술 마셨다, 먹었다, 그래서 잠시 시름을 잊고 다시 힘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역사적인 사례인 셈이죠. 핵심은 우리 뇌를 그냥 신비로운 마음으로만 대할 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작동하는 유기체 혹은 기계처럼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작동 방식에 맞는 스위치를 찾아서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 그런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기분을 바꿔주는 나만의 행동, 장소, 음악, 음식 같은 거요. 중요한 건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가능하면 기록도 좀 해두고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기술을 연마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스위치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런 잔기술 목록을 만드는 것하고 연결해서 교수님은 또 큰 행복 하나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이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직접 땀 흘리면서 경험하는 풋살의 즐거움, 이것도 좋고 심지어 현실에서 못하더라도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키스, 이런 것도 괜찮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작은 기쁨의 원천, 즉 행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맞아요. 이게 심리적 회복 달력성.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다시 팍 튀어오르는 그 마음의 힘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성공, 이 단 하나의 큰 행복에만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러면 그 부분이 흔들렸을 때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기 쉽거든요.
하지만 뭐 소소한 기쁨을 주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말 농장 가꾸기, 친구랑 수다 떨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뭐 반려동물이랑 교감하기 이런 작은 행복들이 여러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가 잠시 좌절되더라도 다른 행복 원천들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직접 경험하는 게 뇌에 주는 만족감이 제일 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상상이나 간접 경험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 상상이나 간접 경험과 힘이 된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고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의 일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거나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위안이나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잠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숨 돌릴 틈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복 기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관리하고 쌓아가는 와중에도 특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방송에서 진행자 최욱 씨 사례가 언급됐는데 주변에서 보기에 좀 뭐랄까 강박적으로 보일 만큼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네네. 교수님은 이게 단순히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전교 1등을 계속해야 하는 학생이라던가 업계 최고 실적을 내는 전문가한테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고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전문가를 좀 흥미롭게 정의하는데요. 단순히 그 일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잘해도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쉬운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잘해도 기쁘지 않다고요? 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서 더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즉 성장감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초보 시절에는 작은 실수 하나 고치거나 새로운 기술 하나 익히는 것만으로도 막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되면 그런 느낌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이 성장감이 정체될 때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나 강박적인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의미보다는 뭐 실적, 순위, 조회수 같은 외적인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아주 작은 실수나 흠결조차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완벽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끝장이야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어도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사람이라니. 이거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오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거나 오히려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성장감의 정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정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막막한데요? 중요한 해법 중 하나는요. 주된 활동 분야에서 성장감이 잘 안 느껴질 때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감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 전유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 특히 이 성장감이라는 느낌 역시 다른 영역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예로 드신 이미 크게 성공한 그 의료기기 회사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서툴게 책 만들면서 이게 바로 키우는 재미구나 하고 뭐 15년 만에 성장감을 다시 느꼈다는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성과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영역에서 다시 초심자가 되어보는 경험, 그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툴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뿌듯함, 그게 메말랐던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건 뭐 본업을 망칠 정도가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정말 사람에게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뭐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특히 4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경험들이 더 깊은 좌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의 고통은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기서 김경일 교수님은 뇌과학 연구에 기반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보면요.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 예를 들어 어디 부딪히거나 다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하고 사회적인 고통, 그러니까 거절, 비난, 소외, 모욕 이런 걸 경험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겁니다. 아, 뇌의 영역이 겹친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마음의 상처를 마치 몸이 실제로 다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의 조언은 마음이 크게 다쳤을 때는 마치 교통사고 당한 황사처럼 제일 먼저 몸부터 잘 돌봐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먼저 돌보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주셨죠?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언이었죠. 좌절한 날 절대로 싸구려 음식을 구석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행위라고요. 대신 그럴수록 더 좋은 음식을 좋은 식당에서 좋은 자세로 천천히 응미하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잠도 충분히 잘 자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즉, 내 몸을 최대한 귀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 해결의 시작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극진히 보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몸이 먼저 회복되어야 마음도 그 상처를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이건 정말 꼭 기억해둬야 할 지혜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고 또 고민하게 되는 주제,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누군가 다가오면 혹시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하고 먼저 경계하게 된다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계 맺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교수님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현재 사회의 톡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농경사회처럼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평생 살면서 소수의 사람들과 아주 끈끈하고 밀착된 관계, 거의 혈맹 같은 그런 관계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이동성이 높고 자원도 비교적 풍부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그 소수의 핵심 관계, 예를 들어 단 한두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내 모든 감정적, 사회적 필요를 의존했는데 만약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 너무 한두 사람에게만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관계의 밀도는 조금 낮추는 대신 관계의 다양성을 넓히는 것, 즉 느슨한 연대를 여러 개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느슨한 연대요? 그게 뭐죠? 여기서 느슨한 연대란 나에게 과도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지우지는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지지나 새로운 관점,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에서 난생 처음 이글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족들은 그래서 뭘 사줄 건데 이러면서 시큰둥할 수 있지만 동호회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줄 수 있잖아요. 어허, 그렇죠. 이런 관계들이 바로 느슨한 연대의 좋은 예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관계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나의 작은 성취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벼운 정보나 영감을 교환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로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계망. 이게 4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작곡가 윤일상 씨가 교수님이 뭘 하든 항상 형은 천재야 이렇게 칭찬해준다는 일화도 소개하셨는데 그런 종류의 긍정적인 피드백, 때로는 가족보다 이런 느슨한 관계에서 더 쉽게 얻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깊은 유대감을 나누면서 어려울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수의 핵심적인 관계들. 그리고 동시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즐거움과 영감,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넓고 느슨한 관계망.
이걸 함께 가꾸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방송에서 최욱 씨가 자신의 인간관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자신은 상대에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게 만들지도 않는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듣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걸 이기주의와는 다른 건강한 개인주의한 형태로 해석하셨어요. 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려 하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요. 정치적으로도 특정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개인주의자가 비슷한 성향의 다른 개인주의자를 만나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매우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에서 더 많은 정서적 공유나 상호 의존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주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성향과의 궁합,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비슷한 가치관과 관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개인주의자에게는 특히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의 관계 스타일을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역시 나를 알고 관계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의 마지막 주제이자 어쩌면 4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나만의 기준 세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타인의 시선이나 외적인 기준, 예를 들어 어디 사는지, 무슨 차 타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는지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건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교수님은 이것이 협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쌀농사 문화 같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시면서도 그 부작용으로 성공이나 행복의 척도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경일 교수님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바로 자기 정의, 셀프 데피니션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행복하려면 이걸 가져야 한다. 부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등등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사회가 주입하는 정의는 너무나 잘 외우고 따르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지?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지? 나에게 있어 부유함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내려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정의의 부재.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 결과 모두가 똑같이 생긴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서 남들이 정해놓은 좁은 정상만을 향해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교수님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치 개인이 사춘기를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묻듯 사회 전체가 우리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국가적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자기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듣고 무릎을 탁 쳤는데 어떤 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반경 10km 이내에 살지 않는 것, 그게 나에게는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하셨죠. 평생 돈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늘 보기 싫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야 했던 경험에서 나온 정의였을 겁니다. 네, 그렇죠. 또 교수님 자신의 정의는 서울 4대문 안에서 차 몰고 다닐 때 주차비가 전혀 아깝지 않으면 부자라고 하셨고 하하, 네. 어떤 제인은 내 돈으로 남에게 기분 좋게 밥 사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10번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명확한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정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야, 네 정의 틀렸어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하면서 서로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정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반면에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누가 더 정답에 가까운지를 따지면서 막 말꼬리 잡고 의미 없는 논쟁만 벌이게 된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기 정의를 내리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40대 이후의 나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 나에게 쉼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만의 답을 찾는 여정, 그 자체가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애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40대 이후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순간들을 찾아 기록하는 자기 행복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큰 것 하나보다 작은 기쁨 여러 개로 행복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기, 주된 분야에서 성장감이 막혔을 땐 전혀 다른 길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쁨 찾아보기, 마음의 상처는 몸을 먼저 귀하게 돌보며 치유하기, 그리고 관계의 밀도는 조절하면서 깊은 유대와 느슨한 연대의 균형 찾기까지. 정말 많은 지혜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나만의 기준, 즉 자기 정의를 내리는 연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기정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관계 이야기에서 유유성종이라는 말이 나왔고, 개인주의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고심 끝에 내린 나만의 행복, 나만의 성공, 나만의 가치관에 대한 정의. 이 정의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서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 즉 나의 가치 부족, 트라이브를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보는 겁니다. 40대 이후의 삶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지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행복과 충만감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의 정의를 공유하는 나의 부족 찾기. 정말 흥미로운 화두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을 가꾸어 나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인지, 오늘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